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오늘 밤도 긴장 속에 기상정보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시간당 최대 80mm의 비가, 그리고 충남 전북 지역의 모레까지 최대 400mm의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상 전문 기자와 비 상황 정리하고 피해 대비법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1호 혁신안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가 오늘 의총에서 논의됐습니다만 불발됐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 나와서 논란인데요.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헤드라인 보시고 장마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7월 13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 호우특보가 강화되면서 밤 8시 30분부터 호우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모레까지 충남 등 전국에 최고 4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폴란드 양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의료 노조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의료 현장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정부는 허용하는 파업 범위를 벗어나면 업무 복귀 명령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했습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에 최종금리를 연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무더기 1등 당첨으로 논란이 됐던 로또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외부 기관의 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구매량과 수동구매 모두 늘어나서 다수 당첨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역 기피로 입국이 제한됐던 가수 스티브 유,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2심에서 1심과 달리 승소했습니다. 정부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상고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 입국 여부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네, 온종일 빗줄기가 계속되면서 서울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이 더 고비입니다. 네, 밤 9시부터 서울 전역에 호우 경보가 발령돼 있는데요. 자, 지난해 침수 피해가 컸던 서울 강남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비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정현 기자. 네, 서울 강남역 인근입니다. 예, 지금 현재 강남의 비 상황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밤 9시쯤부터 이곳 강남역에도 보시다시피 빗줄기가 매우 거세졌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퍼붓고 있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 사거리는 장마바다 물에 잠기는 상습 침수구역으로 오늘도 종일 비가 내리며 도로가 패여 한때 통행이 통제됐다가 재개됐습니다. 지금도 갑자기 비가 강해지며 도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기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시는 이 네 방향의 거리 모두 내리막길이라 비가 내리면 가운데로 물이 모이는 항아리 지형입니다. 상습 침수될 수밖에 없는 지형인 겁니다. 오늘 오전부터 내린 비의 영향으로 서울 전역에서 도로에 물이 고이고 하천이 넘쳤다는 등의 제보가 YTN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은 1시간 전쯤 서울 신사역 인근입니다. 차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강한 물보러가 있는 모습인데요. 가장 끝쪽 차선은 물이 차 바퀴 절반 정도까지 차올랐습니다. 또 서울 쌍문동에서는 비바람에 나무와 전신주가 쓰러지며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비롯해 일대 2,2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중랑천, 청계천 등에 하천이 불어나며 산책로를 위협하고 있다는 제보도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오후보다는 다소 빗줄기가 거세지며 10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오늘 오후 9시쯤부터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를 발효했습니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수량이 90mm 또는 12시간 강수량이 18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도 1시간 전쯤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 심각 단계로,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도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매우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소식에 귀 기울이고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네, 리투아니아에 이어서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3일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총리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 등이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대처를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또 농작물 피해를 조사해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출하 지원 등으로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행정안전부가 비상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저녁 8시 30분을 기해 중앙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위기경보 수준 역시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올렸습니다. 중대본은 내일 오전까지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며 각 기관의 최고 단계 비상근무와 함께 군을 포함한 가용 가능 인력의 긴급 응급복구 총동원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급경사 지역이나 반지하 주택 등 붕괴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사전 주민 대피를 철저히 한다며 계곡이나 하천 인근, 둔치 주차장 등의 철저한 통제 역시 강조했습니다. 네,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올라오면서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전 지역에는 지금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주말까지 전국에 최고 4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는 예보가 나왔는데요. 자, 취재 기자와 함께 장맛비 현재 상황과 전망, 또 주의해야 할 상황 등을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정혜용 기상재난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현재 비 상황부터 좀 알아보죠.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 가장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곳은 역시 수도권입니다. 인천 등 경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밤 9시를 기해서 그 이후부터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부터 강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레이더 모습이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 붉은색으로 지금 표시된 이 강한 비구름이 지금 띠를 이루고 경기 서해안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지금 시간당 30에서 40mm 안팎의 강한 비를 뿌리고 있는 지역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초단기 예측으로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보라색으로 보이는 비구름이 있습니다. 이 구름은 시간당 50mm 안팎의 비를 가진 비구름들이고요. 이 구름이 지금 띠를 이룬 채 경기도 쪽으로 그리고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비구름들이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서울 경기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기상청이 지금 시간당 80mm 이상의 강한 비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초단기 예상을 보면 오늘 밤에서 내일 오전 사이에 수도권에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우량을 좀 보면 시간당 강수량은 지금 인천 지역에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현재 집중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천 지역이요? 네, 지금 실시간 상황이고요. 지금 인천 중구 운남동, 강화군 부름면 그리고 인천 중구 쪽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글씨가 있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정혜인 기자가 좀 중요한 지역 강수량을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시간당 이제 오늘 내린 강수 합입니다. 제가 화면을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북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는 지금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고요. 그리고 서울시를 중심으로도 이미 100mm에 가까운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낮보다 비가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밤 사이에 수도권이 더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내일 아침에 되면은
충남과 전북에 또 많은 비가 예보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서해상에서 기압골이 좀 유입이 되면서 오늘 밤 사이에는 이 수도권이 좀 문제다. 그리고 네. 내일 아침에는 충청 지역이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자세한 좀 레이더 상황을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빨간색이면은 네. 이제 강우량이 많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유럽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금 보시면 아까 보셨던 레이더 상황이랑 좀 비슷한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지금처럼 비구름의 띠가 수도권 쪽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좀 이동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쯤이면은 이 네. 비구름이 충청 쪽에 걸리게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밑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유입이 되고 또 상층에서는 찬 공기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얇고 강한 띠가 이 충청 지역에 걸리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충청 지역에는 내일 아침부터 더 강한 비가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내일부터 이제 충청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했는데 충청하고 전북 지역 예상 강우량을 봤더니 뭐 최대 400mm까지 내린다 이런 예보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충청 지역에는 400mm 이상의 비가 예고가 된 상황이고 오늘 밤 사이에는 지금 수도권 지역에 비가 집중이 되면서 250mm의 비가 예고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밤 사이는 일단 수도권,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주말까지는 충남 지역과 전북 지역에 최고 400mm가량의 비가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혹시 그 외에 다른 지역의 강수량도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충남과 전북 지역에 최고 400mm, 그리고 서울에 250mm, 경기 남부랑 그밖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또 최고 300mm가량의 예. 비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하루만 강우량을 봐도 지금 100mm 안팎의 비가 이미 내린 상황이거든요. 예.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이미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은 양의 비에도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도 산사태든 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속적인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예. 자, 비가 이번 주말까지 이렇게 강하게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지금 장마 전선이 지금 끝날 기미를 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 중계예보를 좀 보실까요? 네. 네, 기상청에서는 지금 당분간 비 예보를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주말을 지나서 지금 보시면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까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수요일까지 전국적으로 좀 장마 전선이 남북 진동을 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후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흐림이 지금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예. 다음 주 지금 20일, 그러니까 다음 20일 안팎이 되어서도 비가 내릴 확률이 높은 상황인 겁니다. 예. 네, 특히 다음 주에는 이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는 이 소용돌이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 태풍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 중국으로 유입이 되면서 태풍 수증기가 우리나라에 이 정체돼 있는 장마 전선을 더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다음 주 중반 이후에 이 정체 전선으로 인한 이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다음 주까지도 이 장마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비가 더 많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내릴 거고요. 그리고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 초반 사이에도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뭐 좀 주의할 점들 있을까요? 네, 일단 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산사태나 이미 호우 피해가 네.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 장마 전선의 경우 오늘 오전에 기상청에서 그 장마 전망을 좀 발표를 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장마 전선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 아래쪽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일, 16일 사이에 잠시 장마전선이 남하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예. 네. 네, 그런데 지금 17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내륙으로 북상하는 모습을 다시 보입니다. 올라오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18일이 화요일인데요. 네. 네, 지금 보시면 북한 지역까지 지금
북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보통 이렇게 확장을 해서 장마 전선이 북한까지 밀려 올라간다고 하면 장마가 보통은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9일 상황을 좀 보시면 다시 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말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힘을 써서 위로 밀려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20일 안팎까지도 장마가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네, 계속 오르락내리락 맞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장마비가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호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폭우가 끝나지 않고 이렇게 계속된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산사태 등 이제 호우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단은 지속적인 좀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는 기상 상황 매일매일 꼭 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정혜은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전국이 폭우 비상입니다. 이미 주택과 도로가 빗물에 잠기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이 고비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폭우 대책과 주의 상황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송규입니다. 예, 자, 어제부터 내린 폭우 때문에 현재 이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강남 쪽 한복판에 신축 아파트가 침수가 되는데, 네. 자, 이거는 뭐 설계가 미비한 겁니까? 아니면 관리가 부실했던 겁니까?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을 추측할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침수가 지금 됐다는 얘기는 지금 내리는 빗물하고 빠지는 배수량이 적었기 때문에 쌓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배수 관로를 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배수 관로가 크더라도 입구가 막히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입구가 쓰레기에 막힌다든지 아니면 담배꽁초 아니면 주변에 그 공사 잔해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막혀버리면 아무리 배수 관로가 크더라도 또 침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원인은 여러 가지로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해에도 강남 지역에 이런 침수 피해가 좀 있었는데요. 그때 그 물막이판을 활용했던 아파트는 좀 침수 피해를 피해가는 이런 장면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거든요. 네. 올해는 이 물막이판 사용이 좀 늘어났습니까? 네, 물막이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산은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전부 지원을 하는데 그 집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주자의. 그래서 거주자의 동의가 없거나 아니면 거주자 연락이 안 돼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를 했을 경우에 물막이판, 차수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설치를 하면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네, 가장 또 효과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대형 수로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심도 터널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터널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지하 50m, 100m 사이에 터널형으로 인해서 물탱크를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공사를 착수를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는 27년이에요. 2단계는 30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은 된다라고 하지만 설치되기 이전에 단기 대책은 그래도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형 관로나 이런 걸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보다도 더 많은 비가 내렸을 때는 당연히 침수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도 1시간에 뭐 100mm가 넘게 내리는 그런 장마는 쉽게 보지 못했었던 그렇습니다. 시절에 이런 기준이었을 테고요. 지난해는 시간당 140mm 정도 비가 내렸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비 피해를 서울에서도 경험을 했는데 특히 강남역, 사당역 이런 지역이 좀 물 침수 피해가 잦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보통인데 강남역을 그 항아리 지역이라고도 이렇게 하거든요. 강남역 주변에 양재역 또 역삼역, 뭐 서초교대역 이 역을 보면 굉장히 제일 낮아요. 강남역이. 역삼역 기준으로 하면 17, 8m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물만 모이는 게 아니라 쓰레기나 이런 잔해물들이 모이기 때문에 입구를 막고 이러면서 이제 침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밤에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또 지난해 저희가 보면은 반지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피해 많이 당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불안해하실 텐데 어떤 대비를 좀 세워야 될까요? 지금 올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5호 담당자라 해서 예. 가장 취약 지역의 지하주택의 노약자분들은 5호가 한 1호 그분을 이렇게 보호하는 이런 네. 소통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제도적으로 지금 침수 예보제와 경보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침수 경보제는 각 지자체별로 그 지역에 대해서 침수 경보가 되니 경보 발령을 하면 무조건 이제 대피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어제 극한 호우 그 재난 예. 긴급 문자도 보냈지 올해부터 않습니까? 도입이 된 거죠. 네. 예. 또 서울시에서는 별도로 이하 별도로 침수 예보 경보제도 해요. 예. 그러나 어제는 침수 경보제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조금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위험도가 낮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내일 정도 되면 또 발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서울시에서 침수 경보제가 발령됐다라고 한다면 지하에서 거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분들께서는 필히 대피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보내는 문자도 있을 테고요. 서울시에서 재난 문자가 오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오늘 극한 호우 관련한 문자를 받으시는 지역도 있을 네. 것 같은데 아무튼 문자 좀 꼼꼼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침수가 된 다음에 침수 지역에서 이제 복구를 하려면 물빼기 작업도 해야 되는데 이럴 네. 때 반드시 이제 고무 장갑뿐 아니라 그렇습니다. 고무 장화를 신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왜냐하면 고무 장화를 신는 예. 이유는 지금 감전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침수된 지역에 들어갈 경우에는 전기 코드를 꼭 빼야 되고요. 그래서 감전을 피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만약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장화나 이런 걸 신으면 좀 깊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화에 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더 대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그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예. 좀 신속하게 대책을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또 작년에 보게 되면 지하 주차장 침수 피해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포항에서. 네. 순식간에 물이 차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저희가 대비책을 미리 알아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 주차장하고 지하 주택하고는 물이 들어오는 양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하 주차장은 네. 폭이 높고 이 물이 들어오는 입구가 크기 때문에 또 보통 지하 주차장은 2, 3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하 주택 1층인데 그래서 낙차도 굉장히 크고 물 양도 많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물이 예. 들어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절대 들어가거나 차를 옮기려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하는 상황보다 훨씬 물이 빨리 찰 수 있는 거죠. 저런 지하 그렇습니다. 공간은, 예. 지금 뭐 실험에도 했었지만은 네. 뭐 1, 2분, 뭐 5분 상관에도 뭐 무릎이 훨씬 넘어가서 이렇게 된다 하거든요. 예. 지하 주차장에 됐을 경우에는 뭐 여자 남자 좀 차이가 있지만 무릎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일반 성인들은 좀 대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예. 무릎 정도가 넘어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렵고요, 또 당황하고 예. 또 이렇기 때문에 물은 들어오는데 거슬러서 나가려면 이게 어렵고 굉장히 어렵죠. 물의 힘이 얼마 되냐면 우리가 네. 1입방미터라고 하면 가로 세로 1m, 높이 1m 하면 1톤입니다. 네. 1000kg이거든요. 예. 굉장히 물이 힘이 수압이 셉니다. 예. 그래서 그 물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그걸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경사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예. 자, 운전을 하시다가도 순식간에 이제 물이 불어서 주변에 머뭇머뭇하다가는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미 물이 바퀴 높이를 넘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뭐 바퀴 3분의 1 정도 되면 대피하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미 너무 많이 찼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선 이제 그런 위급한 상황 이전에 예. 대피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강남 사거리를 기준으로 하면 강남 사거리가 제일 낮다겠지 않습니까? 네. 점점 낮아지거든요. 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어집니다. 예. 그런데 운전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내가 여기서 사거리를 지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차를 버리고 대피를 할까? 굉장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바뀌는 보면은 뭐 3분의 1 기준, 뭐 절반 기준 별로 높지 않아요. 그래서 지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높기 때문에 이미 사거리에 진입해서 밖에 어느 정도 3분의 1, 4분의 1 정도만 됐다라고 하면 대피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이제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차 안에 동승자가 노약자가 어린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차량보다 다른 상황보다 더 빨리 대피하는 것이 아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휘발유나 경유 차량 말고도 전기 차량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 전기 차량일 때는 또 이 대피력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전기 차량, 이 전기 자체는 굉장히 이제 에너지가 농축돼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배터리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 바닥면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차가 어떤 폭발이나 화재가 있었다라면 대형 사고가 분명히 예.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수해로 인해서
전기차가 문제가 있었다라고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출연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이죠. 네. 그러나 만약에 전기차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충돌에 의해서 불이 날 수가 있거든요. 네. 전기차가 불이 나면 물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발할 때 전기차 배터리 안에 산화제가 있기 때문에 불로도 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불이 난다라고 충돌해서 불이 난다고 하면 일반 차보다 전기차는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 자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일반 차량보다 더 대피를 빨리 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뭐 감전이나 이런 위험들은 감전 위험도 있죠. 왜냐하면 전기 자체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 그걸 예비하기 위해서 뭐 배터리에서 보안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됐거나 노후됐거나 어디 충돌됐거나 하면 그 부분이 파손돼서 전기 누전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집안이 이미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산사태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보도들 좀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어떤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그 좀 대피를 해야 되고 네. 행동 요령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산을 지날 때 굉장히 위험하고 산사태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한 번 났던 곳에는 더 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물을 흡수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공사 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에 태양광 설치 단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주변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으면은 그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건설하거든요. 네. 그러나 그 태양광 설비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문제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태양광 단지에 물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되지 않고 그 물이 배수가 되고 있거든요. 다른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는 그만큼 흡수되지 않는 양이 흘러내리기 있어서 어디엔가서는 지금 넘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단지, 뭐 새로운 건축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주변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폭우 대책 또 행동 요령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사측과의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서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인력 충원 등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업무 복귀 명령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대로 오전 7시를 기해 산별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 측은 전국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에서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 투입되는 조합원을 제외한 4만 5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2만여 명이 서울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우고 총파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너무 적은 인력과 너무 많은 업무량에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소진, 탈진, 사직이 줄을 잇고 있다. 노조는 특히 2년 전 9.2 노정 합의에 포함된 간호인력 확충의 구체적인 시기와 계획을 정부가 내놓지 않고 있고 대화와 협상도 중단했다며 정부에도 책임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대안들을 복지부가 수용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계적으로 하되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 시기를 정하자라는 얘기이고요. 당정은 응급실과 수술실 등에서의 필수 의료를 차질 없이 유지하는 한편 노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간호사 대 환자 수 1대5 상향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여건과 지방의료 붕괴 등을 우려해 단기간 전면 확대는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미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노조법에서 허용하는 파업 범위를 벗어나면 업무 복귀 명령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 하는 것을 보고 파업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분명하게 그 지금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그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노조는 이틀 동안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무기한 총파업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엄정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첫날 의료 현장에서는 일부 수술이 취소되고 대기가 길어지는 등 크고 작은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진료 대란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환자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병실과 진료실을 떠난 보건의료인들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대기실 한편엔 구호가 빼곡한 입간판이 늘어섰습니다. 아직 진료에 큰 차질은 없어도 환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진료가 늦어지고 지금 이렇게 파업을 하면은 지금 그게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병이 좀 그거 해가지고 암이 돼가지고. 파업을 앞두고 100건 넘는 수술을 취소했던 국립암센터는 막판 합의로 일부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세 발의 피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수술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일단 수술이 가능한 환자부터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수술이 2건 정도 예정이 돼 있고 내일 일단 7건은 지금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외래 진료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평소와 달리 지연 대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걱정하고 조금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저는 이제 항암 환자이기 때문에 항암이 목적인데 그게 지연될까 봐도 걱정되고. 지방병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은 전체 종사자 1,700명 가운데 병원 주산 200여 명, 노조 주산 350명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첫날 수술실이 70% 이상 운영되는 등 큰 공백은 없었지만 역시 파업이 길어지는 게 걱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 진료는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만약에 이게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은 진료 공백은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된 수술이라든지 입원 같은 게 굉장히 차질이 있게 되고요. 전 직원의 10% 정도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 병원도 평소 휴가 가는 인력 수준이라며 진료 차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응급실 등 필수 의료 분야에 인력이 배치됐다고 해도 응급실을 거쳐가는 입원실 인력이 없다면 응급실 공백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문제입니다. 파업이 길어질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과 차질 또한 커지는 것은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낮 1시 서울 세종대로에서 사전대회를 열고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전국 노동자 대회를 진행한 뒤 한강대로를 따라 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일 낮 1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마지막 날인 모레는 오후 2시부터 을지로 2가와 대학로 등지에서 사전 집회에 이어 본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세종대로를 비롯한 도심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과 보수 진보단체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도 예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세종대로에 가변차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250여 명을 배치해 교통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연 3.5%를 유지하게 됐는데 최종금리는 3.75%로 올릴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고공행진하던 물가는 올해 1월부터 내림세입니다. 지난달에는 2.7%까지 떨어져 21개월 만에 2%대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우려는 덜었지만 문제는 경기입니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이 더디기만 한 겁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입니다. 4차례 연속 동결로 금리는 이번에도 연 3.5%에 묶였습니다. 하반기는 중국의 더딘 회복 등으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비은행 부분에서는 빠른 연체율 상승과 이에 따른 불안 심리로 유동성 리스크가 증대되었다가 진정되고 있는 모습. 당장 한미 금리 차는 1.75%포인트로 유지됐지만 이번 달 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외국인 자금 유출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이창용 총재는 금리차만 보고 금리 방향을 결정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가계부채를 더 문제로 꼽았습니다. 고금리에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지난 4월부터 다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예상 바깥으로 더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든지.
이에 금통위원 모두 최종 금리를 연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말 물가가 3% 안팎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은 목표치인 2%대로 수렴하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얘기할 수 없다며 긴축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양국이 체결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는 기업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폴란드와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해서 협의했다면서 앞으로 양국 간 방산 분야 협력이 상호 호혜적으로 진행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 참가를 요청한 데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여름 방류 방침은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의 오염수 논의와 관련해 조속히 후속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뒤 기자들과 만난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 시기와 관련해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올여름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방침만은 거듭 분명했습니다. 알프스処理水の海洋放出の時期は本年春から夏頃と見込むとしてきておりますが、この方針に変更はありません。 기시다 총리는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전하면서도 방류 점검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 참가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해 한국 정부의 이해를 얻었는지 여부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先ほど申し上げました通り、韓国側の理解についてお答えする立場にありません。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의 오염수 방류 논의와 관련해 조속히 실무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한일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한국 전문가 참여를 비롯한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후속 조치 관련해서는 이제 정상 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셨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로 협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전문가들이 참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방류 시행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밝힌 매뉴얼과 계획대로 작동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지는 한일 정상 간 오염수 논의가 쇼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설명하는 오염수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검증할 수 있느냐가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논의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종일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현실적 성과를 도출한 중요 전환점이었다라는 여당의 호평과는 달리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류를 용인해 준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만남을 오염수 방류 문제의 매듭을 풀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해달라는 등의 우리 측 요구를 일본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무책임한 반일 선동이 아니라 일본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거라며 후속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기준치 초과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당연한 말을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핵심은 오염수 투기 보류를 기시다 총리에게 요청하는 거였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 건강을 내팽개쳤다고 비난했습니다. 국익이 아니라 일본의 눈치만 살피고 있고 방류 무기한 연기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관련 국가들의 공동조사를 관철해야 합니다. 일본의 방출 통보를 사실상 용인해줬다는 주장인데 여야의 신경전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IAEA의 안전기준을 존중하겠다는 건 전임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고 직격했고 정영 당시 장관이 IAEA 기준 따른다면 1오염수 방출 굳이 반대 안 한다는 말씀하셨어요. 네.
이 정용 장관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계획이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는 IAEA 최종 보고서의 신뢰성에 거듭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알프스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분석은 전혀 IAEA 이번 보고서에 없습니다. 정수기 상태를 모르는데 정수기가 걸러준 물이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어떻게 검증이 돼요? 일본 정부가 주변국에 대한 설명 과정을 거쳐 조만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릴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 우리 정치권의 맞불 여론전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 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가 4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자체가 방역 업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외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리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확진자들의 구체적 감염 경로 등 과학적 근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들이 집회 외에 다른 경로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패소했다가 이번에 결과가 뒤집힌 건데요. 법원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서를 검토한 결과 유 씨의 국내 체류 자격을 박탈할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최미기 기자입니다. 2000년대 국내 정상급 인기 가수로 활동하던 가수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돌연 출국해 병역 의무를 저버린 뒤부터 줄곧 입국이 막혔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는 한국 땅을 꼭 밟고 싶고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유 씨는 입국을 시도했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자 지난 2015년 1차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지만 LA 총영사로부터 비자 발급이 재차 거부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소송에 앞선 1심 판결은 유 씨의 패소, 그런데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 발급 요청을 거부한 근거인 재외동포법의 조항부터 짚었습니다. 처분서는 유 씨의 병역 의무 면탈이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체류 자격을 줄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에 적용된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실제로는 그 조항이 아닌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경우 외국 국적 동포가 38세가 된 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예외 단서가 있어 병역 기피 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큼 체류 자격을 박탈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처분서에 별도 사유가 없고 2018년 법무부 장관 재량으로 체류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지만 처분 시점은 그 이전이라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한 행동에 비해서 너무나 이제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명예회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상고 절차가 남아있고 정부가 유 씨의 이후 비자 발급 요청을 다른 사유로 거부할 여지도 있는 만큼 유 씨가 최종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대전에서 동급생을 숨지게 한 여고생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17살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어제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인 피해자를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다투다가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등 당첨자가 600명이 넘으면서 조작설이 확대된 로또 복권. 정부가 외부 기관의 검증 결과를 내놨는데요. 복권 시스템은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수 당첨 확률이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또 복권 조작설은 지난해 6월 1등이 50명이 나오자 급격히 확산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2등이 664명이나 나오고 이 가운데 103건이 모두 같은 판매점에서 나오자 불씨는 더욱 확산했습니다. 참관인 150명을 초대하고 차관까지 방송에 출연하며 불신 해소에 나선 정부가 이번엔 외부기관 검증 결과를 내놨습니다. 복권 시스템과 추첨 과정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검증했습니다. 내부 관계자가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 가능하고 5개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실물 티켓을 조작해서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지급 과정에서 걸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립적인 망에다 서버 접근 제어 솔루션을 사용해 외부인이 복권 시스템에 침입할 수는 없고 추첨기와 추첨볼도 원하는 번호가 나오게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통계연구소도 최근에 1, 2등 다수 당첨은 확률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권 판매액은 10여 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나 지난해 5조 4천억 원대로 커졌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은 로또 복권 구매량은 물론 총 구매량의 30%를 차지하는 수동 구매가 증가하고 있어서 다수 당첨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동 구매의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번호라든가 로또 구매 용지에 어떤 번호 패턴, 가로 배열이라든가 세로 배열 그런 거를 구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 2, 3, 4, 5, 6 번호를 선택하는 분들이 10,00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1, 2, 3, 4, 5, 6 번호가 당첨이 된다면 1등 당첨자가 10,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경우 4,082명이, 필리핀은 433명이 1등에 당첨된 사례도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 자 이게 민주당 혁신위원회 1호 안건이었는데요.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걸 추인하려고 했는데 불발됐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오갔다. 저도 이제 기사로만 봐가지고 사실 예.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내용이 오갔는지 이제 다 확인은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찬성하는 의원들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는데 일부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쨌든 뭐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지만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이거든요. 헌법 제44조의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되지 않는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을 이제 표결에 붙이는 이런 절차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논리가 한 두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검찰이 계속 무리하게 이제 영장을 쳤을 때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잃는다. 이런 논리가 이제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거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게 차라리 법을 바꾸자 그러려면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시 결정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개별 사안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보이지만은 민주당의 지금 혁신위의 좀 지지부진함 뭐 이런 것까지 더해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쇄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는 게 좀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보면. 어제 혁신위원장이 통과 안 시키면 당이 망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오늘 박광원 원내대표가 추인해달라 이렇게 당부도 했다고 하는데 불발이 됐어요. 조금 난감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위원회가 사실은 이제 벌써 구성돼서 시작한 지가 4주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주 동안 뭘 했느냐? 아무것도 없는 게 돼버렸죠. 1호 의안으로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동안 의총에 상정도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절박한 심정에서 김은겸 혁신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거 안 받으면 민주당 망합니다. 사실 민주당 망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박광원 원내대표가 다시 오늘 정책의총에 상정하겠다. 그리고 오늘 의총 모두 발언에서 제가 보기로는 추인해달라라고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원내대표가 이렇게 추인해달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걸 당론으로 생각하고 투표에 임해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제 끝나고 나서도 그 이소영 그 당 대변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러저러한 이견들이 많아서 추후에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속내는 뭐냐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보면 이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봐서는 헌법상에 있는 조항이긴 합니다만 과거의 독재 정권 때 그리고 군사 독재라든지 이런
그 행정부의 비대한 권력 남용에 의해서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자신의 어떤 입법 활동을 제한받을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규정입니다만 지금 민주화된 지 지금 30년, 40년이 다 되는 상황인데 이 불체포 특권에 관련해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간 건 대부분의 경우 국회의원 개개인의 비리, 부정부패, 정치자금 수수 이것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불체포 특권으로 특권 뒤에 숨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민주당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돈봉투 사건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미 돈을 줬다는 사람과 이 돈봉투를 만든 사람이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된다는 게 지금 언론의 보도이고 보면 그분들의 개인적인 자기 방어막을 위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혁신위가 사실은 순항하기는 힘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가 앞서 짚어주신 대로 상당수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런데 1호 혁신안 추이는 왜 불발됐을지 대변인 설명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검찰은 이 영장 청구를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또 엄밀한 그런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도 같이 조금 충실하게 토론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방면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이 많은 걸 논의하기에는 좀 시간이 짧았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자, 그럼 다음에 뭐 한두 번 더 논의하면 이 통과될까요? 추인이 될까요?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치라는 게 굉장히 일사불란하고 당론에 조금 이렇게 따르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당에서도 요구를 하고 국민들도 야, 뭐 이렇게 가야지 뭐 이렇게 좀 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견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민주주의예요. 네. 그러니까 토론도 하는 거고 여러 번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견을 좁혀가는 거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적 절차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 쓰자라고 했는데 김웅 의원이 반대했잖아요. 예. 사실 그거 김웅 의원에 대해서 막 비난했거든요. 안에 내부에서도 지지자들도 비난하고. 근데 그거는 개인의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너무 이제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었고 서로 이게 이제 혁신한 1호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할 필요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혁신이 안 되고 있는 걸로 결과적으로 비춰질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의원들이 논의를 했느냐 그런 거고 아까 전에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검찰 수사가 다방면으로 지금 이제 좁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포기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거 전 포기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라는 좀 의문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에 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 국가면은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을 안 고치고 시행령으로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도 개개인의 어떤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예 이거를 그러면은 안건으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음에 내년에 이제 4월 총선 때 같이 이제 개헌도 원포인트 개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우리가 부분들을. 너무 오랫동안 안 해왔죠. 특히 정치개혁 2050 이게 젊은 소장파들은 지금 되면은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대선에 이거 원포인트 개헌하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불체포 특권도 그럼 원포인트 개헌으로 같이 올려서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국민들 의견을 물어서. 국민들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게 맞지. 이거를 뭐 누구는 찬성하네 안 하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는 좀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뭐 불체포 특권 내려놓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선언을 하고 이런 것보다 이게 법에 보장된 권리이니까 법을 바꾸자. 이게 순서인 것 같다는 의견이신데요. 법이 아니라 헌법이잖아요.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기 때문에 법을 바꿀 수 있다면 뭐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만 이건 개헌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을 지금 제안하셨나요? 이거 하려고 원포인트 개헌한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죠. 개헌의 절박한 내용들이 더 많은 게 중요한 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건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궁여지책으로 나오는 이야기고요.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간단한 겁니다. 우리 당의 권성동 의원이 과거에 강원랜드 부정청탁 의혹 있었을 때
검찰의 수사가 있어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스스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해서 회기가 없었던 기간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가지고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과연 이 혁신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아니 혁신위원회 김윤경 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1호 의안으로 이걸 채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지난번 노웅래 의원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줄줄이 계속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구속영장 청구됐지만 구속을 피했단 말이죠. 그들을 다 적용되게 다 비리 부패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이상 국민들이 쳐다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마 혁신위원회에서 이것만큼 우리가 포기하자라고 사실을 설명을 한 건데 그것조차도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봉투 사건이 워낙 지금 파장력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연루된 사람은 보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앞으로 닥쳐올 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논리로 뭐 헌법에 명시돼 있다, 뭐 검찰 독재다 이런 명의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통과될 거다, 추인이 될 거다 얘기를 저는 했는데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추인 안 될 거라고 오늘 보십니까? 같은 경우도 안 됐는데 어떻게 또 되겠습니까? 저 1호 의안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라고 하는 것이 몇 주 전에 나왔었는데 의총에 상정도 안 했고요. 오늘 진짜 어저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정말 절박하게 이거 망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박광원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분이시니까 추인을 요청했지만 결국 국회의원들이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의 대표로 해서 정말 절박하게 이거 받아주세요라고 했는데도 안 했다는 것은 앞으로 혁신위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역으로 반증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반론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전체적으로 사실 김근식 교수님하고 또 비슷해요. 뭐 생각이 다른 건 없는데 이 개헌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김진표 의장도 얘기를 하셨는데 69년 동안 헌법을 60번 고쳤거든요. 한국은 너무 경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6월 혁명, 뭐 87년 6월 항쟁이나 막 이런 거 무슨 국가에 큰 급변이 생기지 않는 이상 헌법이 안 고쳐져요. 이게 굉장히 경직돼 있는데 원포인트 개헌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왔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개헌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국회도 해야 되고 국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있으니까 선거는 항상 있으니까 이거를 별도로 하면은 너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씩 올려가지고 하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개헌도 좀 큰 개헌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사소하다고 보지 말고 저는 이게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민주당한테 제안하면 됩니다. 야 이번에 개헌하자. 그럼 민주당이 안 받기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받으면 또 이제 정치적 궁지에 몰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합리적으로 법을 고쳐가는 훈련과 이런 과정 프로세스를 좀 중요시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이 안건 추인하는 과정에서 재선 의원들 중심으로는 혁신안 제안을 좀 수용하자 이런 의견이 많았다고 하고요. 중진들은 좀 신중론을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선수 따라 차이가 나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선수 따라 딱 가르기는 어려운데 그냥 취재한 저는 의원들이 우연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딱 드는 생각이 그럼 중진 의원들이 돈을 많이 받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민주적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신중론을 좀 펼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이게 통과 안 된 게 굉장히 유감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더라도 궁색해요. 그냥 이 정도도 못하면은 앞으로 뭘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또 그분들의 어떤 의사 이런 것도 존중을 하고 아마 표결에 만약에 이거를 다수결로 의한 만장일치는 어렵고 어차피 표결로 가면은 통과가 될 거라고 봐요. 혁신위가 2호안으로 꼼수 탈당 방지책도 내놓겠다고 하고 앞으로 대책들 내놓겠다고 했는데 지금 1호안부터 이제 보류가 된 상황이라서 이 혁신위가 동력을 앞으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드린 말씀이 개점 위협 상태로 지금 4주가 왔고요. 늦게나마 이제 이걸 원내대표가 받아서 추인해 주십시오라고 이 의총에서 제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혁신위원회가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위원회에게 전권을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2015년인가 2014년인가에도 문재인 당시 당대표 상황에서도 그 당시 민주당이 엄청난 내용에 빠지고 정말 선거에 위기감을 느꼈을 때 당시 김상곤 전 교육감을 혁신위원장을 해가지고 혁신위원회를 만들었고 혁신위원회에 상당히 많은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혁신적인 안들을 많이 냈었어요.
그것이 민주당의 일정 정도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인데 김영경 혁신위원장 그리고 혁신위원회에게 그냥 구성만 했지 여기에 대해서 정권을 준다든지 여기에 대해 힘을 실어준다든지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이걸 1호로 해주세요 라고 이건 하면 의총에서 거부하고 당 지도부 최고위원회에서 거부하고 실제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불체포 특권 포기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부터는 자기도 포기하겠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건 투항주의다. 송영길 전 대표 투항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도부 내에서 그렇게 하니 무슨 힘이 실리겠습니까? 저는 이 혁신위원회의 1호 의안조차도 민주당에서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이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에 대해서 전권을 주지 않고 혁신위가 그냥 액세서리용으로 그냥 이미지를 좀 바꿀 수 있는 좀 기여를 하고 자분할 수 있는 기구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난 포기하겠다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대표가 전권을 준다고 했을 때 그런데 이게 뭐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 보통 이제 정권을 준다라고 하면은 모든 거에 결정권까지 준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비대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혁신위에서 모든 안을 다 자유롭게 논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이제 또 어떤 승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의원총회에서 통과하고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정권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해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애매한 포지션에서 출발한 것도 맞고요. 그래서 좀 한계가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9월 국회 전에 이거를 원래 끝나겠다라는 건데 지금 한 달 반밖에 지금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마음이 급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이건 민주당이 감내해야 돼요. 뭐 이게 만약에 안 되면은 또 이제 얼마나 또 이제 비판을 받겠습니까? 또 국민의힘에서는 얼마나 신이 나서 또 봐라 역시 안 되네. 이재명 때문에 안 돼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에서 판단을 해서 당에서 감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거를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그러니까 계속 고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뭐 아주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이게 1603년에 그 영국에서 시작됐거든요. 이게 유서가 깊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헌법으로 보장하고 이제 법에 의해서 보장하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전 세계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없애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도 뭐 여론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살필 테고요. 자, 민주당 지도부가 오선의 이상민 의원의 유쾌한 분당, 20명 탈당 이 발언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겠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 어떤지 직접 듣고 오시죠.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거나 강성 지지층에 영합하기 위해 가지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법안, 정책 이거 강행하고 그게 해당 얘기 아닙니까? 이상민 의원만큼 당을 생각하고 당을 위해서 정말 그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그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분이 누가 계십니까? 20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는 의원들을 몇 명이라도 한번 이상민 의원이 뭐 20명도 필요 없어요. 5명이라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소설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자기적인 얘기를 하니 정치적으로는 당에서는 경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이상민 의원처럼 당을 위해서 이렇게 소신 발언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게 조응천 의원의 얘기고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당에서 경고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줬는데 아마 당내 분위기도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지도부의 이 발언에 대한 경고 결정이요. 이게 이낙연 전 대표 귀국 이후에 좀 당이 민감해진 측면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민 의원이 저런 주장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쾌한 결별이라는 단어를 썼고 20명 탈당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만 이전부터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고 사퇴를 암시하는 또 사퇴를 의미하는 단어를 계속 썼었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의 이런 발언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닌데 왜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먼저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전체 최고위원 지도부가 다 만장일치 통과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했는가. 저는 이낙연 대표의 귀국이 분명히 그런
민감한 예. 그 국면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와가지고 지금 몇 주가 지났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는지 못 만나는지 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뭐 비가 와서 또 연기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비가 오는 와중에도 부산은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 사퇴해야 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김혜영 전 최고위원을 독대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행보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볼 때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 있는 거죠. 예. 당의 일정 정도의 세력화가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이 오래전부터 했던 이야기를 갑자기 트집을 잡아가지고 저는 저렇게 과도한 민감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저 이야기에 대해서 아까 조봉천 의원이 이야기를 잘했습니다만 당을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쓴소리한 것에 대해서 해당 행위라고 하면 누가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예컨대 오늘 이상민 의원이 그 답변을 아주 재밌게 잘하셨던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아니 내가 아들한테 죽으라고 공부 열심히 해라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그건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인데 죽으라고 했다고 부자지간 끊자고 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니 당이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당 행위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이건 이견을 허용하지 않겠다. 특히 비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가 되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어저께 김영근 혁신위원장이 나와서 기자간담회에서 이거 불체포 특권 포기 안 하면 당이 망합니다. 이것도 해당 행위죠. 당이 망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저는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너무 마음이 협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당 지도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 사실 분당 얘기보다 20명 탈당 이 부분이 더 좀 지도부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어제 나오신 민주당 패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5명이라도 뭐 한번 열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분당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민주당 5명도 안 될까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조홍천 의원 얘기도 맞고 최재성 전 정무수석 얘기도 맞다고 봅니다. 이게 뭐 누렁소 검은소 얘기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둘 다 맞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내 쓴소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에를 상정을 해서 얘기한 거를 이거를 가지고 뭐 징계를 하겠다라는 거냐 이런 거의 비판도 저는 맞다고 보고 다만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20명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비명계의 이제 주류들도 일단은 이재명 대표 체제를 인정하고 가자. 총선까지 가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당을 깨고 지금 막 나가고 이런 거는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당을 깨고 나갔을 때 얼마나 추운지는 많이들 이제 깨보신 분들도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면은 이게 다음 더 그러니까 뭐 생존이 어렵다 뭐 이런 것들도 다 현실적인 고려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5명도 지금 나오라고 하면은 안 나올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이재명 대표 이 체제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는 조만간 아마 9월 정도가 되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선고가 내려지거든요. 이제 뭐 이게 선거법은 속행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에 이제 내려지면 거기서 유죄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 체제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당이 아마 격하게 경랑에 휩싸이고 만에 하나 이제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는 특히 이제 100만 원 이상이고 그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면은 430억 원 정도의 이제 선거 자금까지 이제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면은 이거를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뭐 그런 먼 시나리오까지 좀 보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볼 텐데요. 어제 여당과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당정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일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장기간 근무하고 갑자기 실업을 당해서 저희 고용보험이 생겼었던 그 목적에 맞는 그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정말 장기적으로 갑자기 그런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요. 내가 일했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발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의 발언입니다. 자, 이 고용보험이 생긴 목적에 맞는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오시는데 여성분들은 이거 받아서 뭐 샤넬 선글라스를 사고 옷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성분들이라고 말한 건 좀 지나치게 너무 그 편향적인 발언 같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또 회사를 운영하고
또는 자영업체 사장님 같은 경우 이 실업급여가 좀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실업급여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예. 조금 따로 띄어서 할 저도 거고요.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최한 그 간담회 오셔서 어쨌든 그 고용노동청의 이제 그 실업급여 담당자께서 현장에서 그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서 급여를 다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있는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단어나 뭐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했던 지금 당정협의 그리고 지금 추진하려고 손보려고 하는 실업급여에 대한 체계는 이것이 자칫 본래 가지고 있는 이제 이게 정식 용칭은 구직급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퇴직됐을 경우에 자신과 회사가 내놓았던 그 고용 실업 보험 이것에 대한 혜택을 가지고 6개월 이상 정도 이제 근무를 했으면은 일정 정도의 이제 구직활동 비용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직활동 비용 하한선이 상당히 높다는 게 지금 개선해야 할 지점이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이 구직활동에 필요한 이른바 실업급여의 하한선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젊은 층에서 6개월 일하고 몇 개월 또 실업급여 받고 6개월 일하고 몇 개월 실업급여 받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반복적인 행태를 되풀이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아마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실업급여 뭐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집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발언 때문에 실업급여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가 다 가려진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이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이걸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강연에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좀 기름을 부었어요. 뭐 저거를 그대로 전달을 했어요. 전원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저는 이 방금 그 말씀하신 그분은 빨리 보직을 좀 바꿔주는 게 맞겠다. 실업급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무슨 뭐 이렇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저 담당자가. 저는 제 느낌은 약간 거짓 취급한다 이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자, 실업급여는 어떻게 하는 거냐. 본인의 급여의 0.9%는 근로자가 내고요. 0.9%는 회사가 냅니다. 그리고 이것도 최소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보다 짧으면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본인이 그만두면은 못 받아요. 회사에서 해고를 해야 돼요. 이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실업급여들을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120일에서 270일까지로 제한돼 있고요. 그 중간에 2번의 구직 활동을 해야지만 그래서 이게 270일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대에 따라서 낸 급여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자, 이게 왜 존재하느냐. 이게 국가에서 그냥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우리가 이를테면 화재보험, 차량보험 들면은 그 보험료에 사고 나면 받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왜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그렇게 하죠? 이분의 저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은 아니 샤넬백 샀는지 본인이 봤나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해요? 표정이 어두운 것까지는 뭐 그러면 실업급여 받으러 가면은 죽을 표정으로 다 막 죽어 쓰러져가는 표정으로 가서 받아야 되나요? 뭐 그것도 어두운 표정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데 저는 실업급여 받으러 가면 좋을 수도 있죠. 그것도 말도 안 되는데 샤넬백을 샀는지 안 샀는지 본인이 어떻게 확인을 하고 뭐 관심법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하는 이분도 좀 심각하니까 조금 뭐 이제 보직을 바꿔줬으면 좋겠고 박대출 의장은 이거를 그대로 했어요. 이거 지금 이거를 지금 정부 여당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건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를테면 교통사고 나면은 보험 처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최저한계를 낮추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지금 하한선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한 200만 원, 2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180만 원 월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주는 거 아니에요. 구직 활동 해야 되고 안 되면 그리고 다시 취직했는데 그 회사에서 잘라야지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몰지각하다 조금. 이 제도에 대해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준일 에디터께서 설명해 주신 이런 논리로 민주당에서는 이 실업급여 손보는 거 안 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김근식 실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은 이 180만 원 실업급여가 좀 많으니까 이 하한선을 낮추거나 폐지하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민주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은연중에 이제 존재했던 여러 가지 이제 탈법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뿌리를 뽑겠다는 게 사실 윤석열 정부의 전 시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노조의 굉장히 무차별적인 탈법 행위, 그래서 건폭 노조 같은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단체 보조금 이 횡령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곳에서 사실은 탈법과 불법들이 판치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묵인했거나 그냥 지나가고 말았던 거죠. 이 부분을 좀 바로잡겠다는 것인데 네.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실업급여라는 본래 정당하고 그 합리적인 취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자동차 보험 이야기했습니다만 자동차 보험은 당연히 좋은 제도로 출발했죠. 그러나 자동차 보험에도 사기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급여, 부정수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요. 아까 담당자, 그 고용노동청의 그 실업급여 담당자 하시는 분은 저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라든지 말이 정제되지 않은 말로 나온 겁니다만 제가 볼 땐 저분이 무슨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무슨 뭐 선동을 하려고 거짓말하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그걸 가져다 또 한번 강조를 해서 그건 이제 박대출 의장의 정무적인 판단이 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저는 담당자분이 하는 이야기는 아마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봤던 경험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샤넬 백이 아니고요. 샤넬 선글라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샤넬 백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볼 때 저도 지역에서 너무 많이 들어요. 자영업자분들이나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조금 하고 실업급여로 좀 쉬려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젊은이들의 몇몇 경우를 저는 많이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선량하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그런 정당한 실업급여에 대해서 사실 먹칠하는 거거든요. 근데 검증된 사례로 좀 국민의힘이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주제들 골라가지고 지금 당정 협의도 열고 하고 있는데 이런 발언 하나 때문에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이런 상황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당에서 정책위의장이나 만약에 정치인들이 저걸 그대로 인용해서 무슨 뭐 샤넬 선글라스 사려고 실업급여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날 이야기죠. 그러나 저분은 그 현장에서 봤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저는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분은 우리가 무슨 정치적으로 우리가 뭐 이용하고 저분이 정치 의도를 가지고 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나이트 포커스 줄이겠습니다. 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침수 대비를 위해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모래주머니와 물막이판 등을 설치합니다. 지하 공간에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곧바로 지상으로 대피하고 대피 시에는 구두나 슬리퍼보다 운동화가 안전합니다. 차량은 안전지대로 이동하거나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로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외출을 삼가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시설물은 멀리 피해갑니다. 마른 천이나 고무장갑을 이용해 가정 내 전원을 차단합니다. 대피 장소를 미리 숙지하고 산사태 징후 발생 시 즉시 대피합니다. 산사태 발생 지역에서 대피 시 멀고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네, 오늘 밤 9시부터 수도권 전역에 호우 경보로 강화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강남의 일부 저지대 도로가 물에 잠기고 비바람에 나무가 쓰러지며 2천여 세대 전기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피해 상황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긴 사다리차가 전봇대를 다시 세웁니다. 비바람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옆에 있던 전신주까지 넘어진 겁니다. 이 여파로 인근 2천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종일 비가 내려 가뜩이나 덥고 꿉꿉한 가운데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장마철에 그 에어컨과 그 냉장고를 사용해야 되는데 못하고 지금 장을 봐서 오는 길인데 지금 신선 제품 뭐 고기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게 냉장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멈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주민 4명이 갇혔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는 금방이라도 길가 상가로 들어찰 듯 도로 가득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차들은 바퀴 일부가 물에 잠긴 채 물길을 헤치며 엉금엉금 지나갑니다. 또 인근 역삼동 도로도 개울처럼 변하는 등 서울 도심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인천에서는 주택 재개발 공사 현장이 물에 잠기고 오피스텔 담벼락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일찌감치 전해진 비 소식에 지자체들도 대비에 나서 서울에선 청계천과 도림천 등 시내 27개 하천의 출입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인천과 경기 역시 산책로가 있는 주요 하천 출입을 막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수도권의 호우특보는 경보로 강화가 됐고요.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산사태 위기경보는 또 경계에서 심각으로 좀 상향이 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주말까지 또 일부 지역에는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기상재난 전문 기자 연결해서 장맛비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비가 가장 강하게 내리고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네, 현재 비가 강한 곳은 인천 등 경기 서해안과 경기 북부입니다. 먼저 레이더 영상으로 현재 비 상황부터 보시겠습니다.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이 내륙으로 강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붉은색과 보라색의 비구름이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를 쏟아붓는 강한 호우구름입니다. 이 강한 비구름 때는 이 남서쪽에서 북동진하면서 이 수도권 부근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서해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전선이 형성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남서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장마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집중호우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네, 문제는 내일입니다. 이 저기압이 분리되면서 이 내일 아침 장마전선이 충청권으로 남하할 전망인데요. 이 남쪽의 더운 공기와 이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에서 이 좁고 가는 띠 모양의 비구름이 강하게 형성되겠습니다. 이 오늘과 달리 강한 비가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기상청은 충청과 전북 지역에 주말까지 가장 많은 400mm의 호우를 예고했습니다. 중부와 충북, 경북 북부에도 300mm 이상, 강원 동해안과 남해안에도 최고 150mm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까지 많은 비가 내릴 거다 이런 예보 전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비가 주말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치는 겁니까? 네, 이번 장맛비 쉽게 그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현재 장마전선의 끝을 가늠하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우선 기상청에서 예보하고 있는 중기예보를 보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후에도 흐림으로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비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장마전선이 내일부터 주말 사이 남해안까지 남하하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면서 다시 북한 지방까지 북상할 전망입니다. 이후에도 장마가 끝나지 않고 남북 진동을 반복할 걸로 보여 당분간은 도깨비 장마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지만 올해 장마는 평년을 훌쩍 넘는 강수량을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처럼 세력을 키우지 못해서인데 이 원인은 엘니뇨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붕은 부서지고 집 구조물도 곳곳이 무너져 내린 채 온통 흙에 파묻혔습니다. 집 주변에는 산에서 내려온 토사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장마 초기 경북 영주에 330mm가 넘는 비가 내려 산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도 시간당 70mm가 넘는 갑작스런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장맛비가 아닌 저기압이 통과하며 나타난 기습 강수입니다. 장마 전선을 밀어 올려야 할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키우지 못하며 나타난 현상입니다. 북진이 늦어지며 예년보다 6일 늦게 장마가 시작됐고 일본 쪽에 장마 전선이 머물며 우리나라에는 강한 저기압이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장맛비와 기습호우로 인한 강우량은 이미 평년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장마 시작 이후 중부는 200에서 300mm, 남부와 제주도는 평년의 6배 수준인 600mm의 비가 기록됐습니다. 힘을 못 쓰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호우를 몰고 온 이상한 북태평양 고기압 움직임의 원인은 엘니뇨.
엘니뇨가 발달하는 여름철에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은 증가하고 특히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장마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한으로 밀려 올라가야 장마가 끝나는데 아직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부와 제주도는 장마가 끝나고 중부는 계속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날씨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엘니뇨의 발달이 여름철 이상 장마를 만들며 유례없는 비 피해를 안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찬대입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 주차장 같은 지하 공간에서 인명피해까지 잇따랐죠. 네,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 원칙을 잘 지켜야 지하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기록적 폭우에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지하는 물이 쉽게 유입되는 데다 물이 차면 문을 열기도 어려워서 침수 피해가 커집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원칙은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왔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할 때 곧바로 대피하는 겁니다. 또 외부 수심이 성인 무릎 이상이 되면 혼자서는 문을 열기 어려워져서 여럿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특히 감전되지 않도록 누전 차단기를 내린 상태에서 작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피할 때는 미끄러운 구두나 슬리퍼 대신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반지하 주택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도 폭우 때 위험 지역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러 갔던 6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5분에서 10분 만에 주차장 천장까지 물이 가득 찰 수 있는 만큼 침수가 이미 시작됐다면 차를 밖으로 옮기려고 고집해선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물들이 그 경사지로 다 모여가긴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차를 버리고 거의 탈출을 하는 것이 우선 먼저. 또 지하 계단에선 물이 정강이 높이만 돼도 걸어 올라가는 게 버거워집니다. 때문에 계단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왔을 때도 즉시 대피한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YTN 한연입니다. 집중호우로 누전에 따른 감전 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빗물이 집에 들어올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를 내리고 또 외출했을 때는 전기가 흐르는 시설물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 외에 감전 사고 대비 요령을 이어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물이 몸에 닿으면 평소보다 20배가량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질 때는 감전 사고 위험도 그만큼 커집니다. 보통 반지하나 지상 1층부터 물이 들어차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할 일은 현관 앞이나 벽에 있는 누전 차단기를 내리는 겁니다.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도 잊어선 안 됩니다. 단 반드시 고무장갑을 끼고 작업해야 감전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3명 중에 1명꼴로 장마철에 감전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팎에 노출된 전선의 피복 상태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물을 퍼낼 때도 고무 장화를 신어야 안전하고 물이 빠졌다고 바로 차단기를 올려 전기를 쓰면 위험합니다. 집중호우 예보가 있거나 거리가 물에 잠긴 경우 가능한 한 외출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밖에 나가야 한다면 쓰러진 가로등이나 신호등은 멀리 피해가야 합니다. 빗물이 이제 많이 고이는 이제 맨홀 쪽이라든가 뭐 상가의 여러 가지 입간판 이런 곳들도 실제로 이제 전기가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접촉을 좀 피하고. 감전된 사람이 있어도 직접 신체에 손을 대서 도와줬다간 2차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고무장갑이나 목재처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를 이용해 사고당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게 현명합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나무나 돌 조각과 섞인 흙탕물이 쏟아지는 산사태는 일단 발생하면 사후 대피는 무척 어렵습니다. 다만 산사태는 전조 증상이 있어서 미리 숙지하고 사전에 대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계속해서 백종규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순식간에 산 아래로 쏟아집니다. 나무나 돌이 포함돼 있어 보고 대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산사태에 인명사고가 뒤따르는 이유입니다. 산사태는 많은 비가 내려 토양이 잡아줄 수 있는 수분량을 넘을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산사태 발생 전에는
전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경사지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땅속 지하수가 포화 상태라는 뜻으로 산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라 발견 즉시 빠르게 대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잘 나오던 지하수나 샘물이 갑자기 멈추는 상황도 위험합니다. 산 위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이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고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는 산사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즉시 몸을 피해야 하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48시간 전에 산사태 위험 예보가 전달됩니다. 위험성이 커져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나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이동하면 됩니다. 대피 시에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옆집을 확인해 이웃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서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무기 추가 수출도 논의했는데 두다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를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대통령궁.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부부가 환한 얼굴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합니다. 14년 만에 한국 대통령 공식 방문에 환영식은 의장대 사열을 포함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85분 정상회담을 마친 두 정상, 정부 간 협력 양해각서 3가지를 체결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인프라를 포함해 재건 사업 협력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하였습니다.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최대 1조 달러 투입이 예상돼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재건 사업 마셜 플랜에 버금가는 규모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폴란드 방문에 국내 건설사와 IT 기업, 수출입은행까지 경제사절단 89명이 동행한 이유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방위산업 수출 계약을 맺은 두 나라. 이번 회담에서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을 협의했는데 두다 대통령은 한국 무기를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Nowoczesny sprzęt obronny dla naszych żołnierzy w Korei, ale że przede wszystkim także ten sprzęt będzie produkowany w Polsce. Na tym bardzo nam zależy. 두 정상은 또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도외시한 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노동자 파견과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정부는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된 것과 관련해서 일본 측과의 후속 실무 협의에 조속히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를 브리핑에서 어제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차장은 다양한 경로로 협의할 예정이며 현재 여러 고위급 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추가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여름 해양 방류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문 중인 리투아니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의 해양 방류 시기와 관련해 안전성의 확보와 소문 피해에 대한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확인해서 판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30분 동안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로서 일본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 철폐를 공식화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상임위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일본 정상회담 뒤 EU는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을 다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가 없어지면 EU가 후쿠시마현의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의 죽순 등 10개 현의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패소했다가 이번에 결과가 뒤집힌 건데요. 법원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서를 검토한 결과 유 씨의 국내 체류 자격을 박탈할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2000년대 국내 정상급 인기 가수로 활동하던 가수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돌연 출국해 병역 의무를 저버린 뒤부터 줄곧 입국이 막혔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는 한국 땅을 꼭 밟고 싶고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유 씨는 입국을 시도했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자 지난 2015년 1차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지만 LA 총영사로부터 비자 발급이 재차 거부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소송에 앞선 1심 판결은 유 씨의 패소, 그런데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 발급 요청을 거부한 근거인 재외동포법의 조항부터 짚었습니다. 처분서는 유 씨의 병역 의무 면탈이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체류 자격을 줄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에 적용된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실제로는 그 조항이 아닌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경우 외국 국적 동포가 38세가 된 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예외 단서가 있어 병역 기피 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큼 체류 자격을 박탈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처분서에 별도 사유가 없고 2018년 법무부 장관 재량으로 체류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지만 처분 시점은 그 이전이라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한 행동에 비해서 너무나 이제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명예회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상고 절차가 남아있고 정부가 유 씨의 이후 비자 발급 요청을 다른 사유로 거부할 여지도 있는 만큼 유 씨가 최종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이른바 대치동 일타 강사들을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던 40대 남성을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범은 앞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들은 여성 강사들만 골라 뒷조사를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거리입니다. 학원과 한복판인 이곳에서 지난 5월 19일 밤 납치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온 국어 과목 유명 강사 A씨가 차에 탈 때 괴한이 뒤따라타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A씨 남편의 제지로 범행이 실패하자 괴한은 그 길로 달아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고 41살 김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건 김 씨의 공범인 40살 박모 씨입니다. 김 씨가 A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있을 때 박 씨는 김 씨를 태워 달아나기 위해 인근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사회과목 1타 강사로 꼽히는 B 씨도 이들에게 당할 뻔했습니다. B 씨가 강의를 마치고 차를 타고 귀가할 때 박 씨 등이 몰래 뒤따라가 강도질하려 했던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난 겁니다. 이들은 완력으로 제압하기 쉬운 여성 강사들만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인터넷 검색과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들이 출강하는 학원이나 주거지 등을 파악하고 동선을 알아보러 여러 차례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올해 초 동남아에서 유흥을 즐기다가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일정한 직업 없이 빚이 쌓이자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계획했고 성공하면 동남아로 도주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발생한 이른바 서울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6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중국에서 체포된 주범 이모 씨와
사건 발생 직후 붙잡은 주요 피의자 7명 외에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5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A씨 등 4명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회를 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카카오톡 계정과 휴대전화 유심 등을 불법 판매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B씨 등 11명은 마약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아르바이트생에게 전화 사기 피해액을 수거해 오라고 지시하고 2억 5천만 원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전국 의료기관에서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위기 경보 격상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하고 시도와 시군 구별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해 필수 유지 업무를 점검하는 등 진료 차질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또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 복귀 명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YTN에 출연해 이번 파업은 절차를 밟아 진행되고 있지만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업무 복귀 명령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안을 받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는 민주당 혁신위의 공개 경고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 쇄신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등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구하겠다며 닻을 올린 혁신위가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거친 표현을 써가며 불체포 특권 포기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1호 쇄신안 논의가 3주 가까이 공전하는 걸 문제 삼은 겁니다. 안 받으면은 민주당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 본인들이 지금 목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혁신위가 공개 경고장을 날린 이후 비명계 원내 사령탑인 박광원 원내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현역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추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다운 윤리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김은경 혁신위가 당 쇄신을 기치로 야심차게 내걸었던 첫 번째 혁신안은 의원들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혁신위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 검찰 탄압에 먹잇감이 돼선 안 된다는 주장에 형사사법 절차 개정 등 절충안이 거론됐지만 접점을 찾진 못했습니다. 당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의원들의 갑론을박에 1호 쇄신안부터 삐끗대자 혁신위는 발끈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혁신위의 반발과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민주당은 쇄신안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꼼수 탈당 금지 등 2호 쇄신안도 물밑에서 준비되고 있는데 당내에선 혁신이 무용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의는 지난해 5월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설계회사는 자연 보호와 교통량,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대안을 내놨다며 모든 것은 기술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자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와 용역 계약을 맺고 2달 뒤인 5월 착수 보고를 하며 현재 대안노선과 유사한 강상면을 종점으로 바꾸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대안의 양평 JCT를 결정하게 된 기략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업체가 종점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상수원 보호구역과 철새 도래지 등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생태 자연도 우수한 지역들을 관통으로 하고 있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대로 갔을 경우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둘째, 강하 나들목 설치 여건입니다. 양평 주민들의 요구대로라면 기존 원안에는 없던 나들목이 들어서야 하는데 원안과 양평군이 제시한 노선 모두 설치가 적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양평군이 요구했던 나들목 설치 예정지는 도로 폭이 비교적 좁고 구불구불한 데다 한 면은 산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셋째, 주민들의 민원 등 분기점이 들어서기에 적절하지 않은 원안 종점 인근 주변 환경입니다. 하천을 끼고 양 옆에 민가가 위치해 있고 그 위에 도로가 하나 지나갑니다. 원안대로라면 이 도로를 연결해 양편 분기점을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인근 마을 770여 가구는 분기점이 들어설 경우 소음과 분진 피해가 심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살기 힘든데 이거를 원안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도울지는 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희는 아니라 이거 저희 동네는 저희한테만 그 고통만 감수하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와 더불어 적은 교통량까지 설계업체는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술적 판단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했을 때 이 위치보다는 그런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게 기술자로서의 생각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종점 변경 과정에 외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620원과 9,785원을 요구했습니다. 양측의 격차는 835원으로 최초 요구한 때의 2,590원에서 3분의 1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대한 격차를 좁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회의 모두 발언에서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도발을 감행한 지 하루 만에 미국 B-52H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B-52H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공군 F-15K와 미 공군 F-16이 참가해 미국 B-52H와 함께 편대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합참은 상호 적시 조율된 미국의 확장 억제 전력을 신속히 한반도에 전개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했다며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에 의한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 미국의 철통 같은 한반도 방위 확장 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화성 18형의 시험 발사를 했다고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4월 첫 시험에 이은 두 번째인 이번 시험 발사에서 화성 18형은 최대 정점 고도 6,648.4km까지 상승해 1,001.2km를 약 74분 51초 동안 비행해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2군에서 후배를 방망이로 폭행해 무리를 빚은 투수 이원준을 방출했습니다. SSG는 이번 사안이 프로야구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가장 강력한 제재인 퇴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SG는 한국야구위원회에 이원준에 대한 웨이버 공시도 요청했습니다. SSG는 이원준 외에 얼차려를 지시한 선수 2명은 KBO 상벌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조만간에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 내년 3월 국내에서 사상 최초로 메이저리그의 정규리그 공식 경기가 열립니다. MLB 사무국은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리스가 내년 서울에서 개막전을 벌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상희 기자입니다.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김하성이 고국 팬들 앞에서 환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는 내년 3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메이저리그 시즌 공식 개막전이고 상대는
박찬호와 류현진 등이 거치면서 여전히 한국 팬이 많은 LA 다저스입니다. MLB 사무국은 내년 해외 투어는 올해에 이어 런던과 멕시코시티에서 2년 연속 열리고 새로운 개최지로 한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이 포함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개막전이 펼쳐질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3월 서울 날씨를 고려할 때 고척 스카이돔이 유력합니다. 김하성도 구단 SNS를 통해 국내 팬들에게 고국 방문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저희 팀 동료, 스태프, 코치진들을 우리나라에 초대하고 이런 좋은 기회를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저에게 너무 특별하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파드레스 팬들이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만나요.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북미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열리는 건 통산 9번째이며 2019년 도쿄 대회 이후 5년 만입니다. MLB 사무국은 그동안 야구의 세계화를 목표로 꾸준히 월드 투어를 추진해왔지만 아시아권에서는 주로 일본 도쿄가 그 무대였고 한국에서의 공식 경기 성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KBO는 메이저리그 국내 상륙이 국내리그 흥행몰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KBO 리그의 미국 개최도 꾸준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네,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에도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수 지표에 이어서 이 수출입까지 빨간불이 켜졌는데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학사모를 쓰고 거리에 드러눕거나 아예 쓰레기통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대학 공부를 마친 뒤에도 일자리 없는 잉여의 처지를 표현한 우울한 졸업사진입니다. 전업자녀란 자조 섞인 말로 서로를 부르기 시작한 중국 청년들. 돈을 아끼려고 팔다 남은 음식을 싼 값에 사다 먹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 店家把来不及售卖出去的临期食品再次打包，然后贩卖出成盲盒。我觉得蛮好的，因为它很环保，然后又很便宜嘛。 일상 회복 이후에도 꽉 막힌 현실에 지난달 중국의 내수 지표는 디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0%, 생산자 물가지수는 5.4% 감소한 겁니다. 수출과 수입도 각각 12.4%와 6.8%씩 줄어 2020년 2월 코로나19 발병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当前我国外贸确实有压力，有起伏，也有挑战，但道阻且长，行则将至。 경기 부양책이 시급하지만 제로 코로나 3년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방 부채에 여력이 없습니다. 미국과 금리 불균형에 따른 위안화 가치 하락, 자금 유출 우려 때문에 통화 정책도 진퇴양난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염 아니면 폭우인 극단적 날씨 탓에 중국의 수력발전 기지 스촨성은 올해도 생산용 전기 공급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我们将在用电高峰时段调整生产，从上午11点响应到晚上11点。 외국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간첩법 시행과 반도체 희귀금속 수출 통제 등 중앙 정치권은 거꾸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뒤늦게 시진핑 주석이 무역 투자 개방 확대를 주문하고 리창 총리가 기업 간담회에 나섰지만 수렁에 빠진 중국 경제를 건져내기엔 역부족이란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미국과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임스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장거리 미사일인 에이테크임스 지원 문제를 논의했는지 언제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에이테크임스 지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Не знаю. Ну, як вам сказати, є такі розмови, поки немає рішення, ну, краще не піднімати.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사거리 300km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에이테크임스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지원을 미루며 숙고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영국에 이어 최근 프랑스도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서 미국이 받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뉴욕타임스에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에이테컴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몇 기를 보낼지를 두고 조용히 토론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국이 제공한 스톰 섀도우 장거리 미사일로 지난달 22일 러시아군의 주요 보급로인 크림반도와 헤르손주를 잇는 초나르 다리를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또 지난 10일 자포리자주 항구 도시 베르단스크의 러시아군 기지를 타격해 남부 군광구 부사령관 올레크 초코프 중장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초코프 중장은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러시아 장성 중 최고 계급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에이테컴스 지원을 망설이는 현실적인 이유는 자체 비축량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에이테컴스 비축분이 적은 편이고 이 미사일들이 한반도를 비롯한 전쟁 대비 계획에 배당돼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서해상에서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현재 수도권을 향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 파주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집중되고 있고요. 충북에도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북과 경북 북부로도 호우특보가 확대됐는데요. 특히 강한 비는 오늘 밤 사이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수도권과 강원에, 모레까지는 그 밖의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80mm의 집중 호우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내리는 양도 많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수도권 등 중부에는 250mm가 예상되고요. 충남과 전북 많은 곳은 400m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300mm, 남부에도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전국에 내려진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도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는 심각으로 상향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